그래서 너희가 G2 시간에 배웠던 직유풍, 그 다음에 용도풍 뿐만 아니라 관성풍, 선정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을 제외한 상층에서의 대기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겠지. 압력 등도력, 기압 등도력, 그 다음에 전향력, 그다음 원심력. 요 세 개가 수평 방향 운동에서 고려해야 될 힘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힘들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힘들의 합에 의해서 3C2 8 아니지. 하나의 힘만으로는 힘들의 합을 설명하지 못하고 두 개 이상의 힘의 합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4. 그래, 그렇지. 3C 더하기 3C3 4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힘들은 이렇게 네 가지, 방금 얘기했던 직윤풍, 선형풍, 경도풍, 관성풍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네들이 지금 n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자연좌표계에서 이 네 가지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자연좌표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자연좌표계 세 개의 축의 의미는 이해가 됐고, 이제 이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V라는 유체 흐름, 수평 속도 요 벡터를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의 개념이 나올 텐데, 이때 자연좌표계에서 자연좌표계라는 개념의 특이한 점은 이 V 벡터가 이제 이 V t 헬스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지. 크기와 방향 벡터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x, y, z 축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t 벡터라는 하나의 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어? 바뀌고 있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v라고 하는 수평 속도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v와 t는 둘 다 시간에 관한 이제 함수이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곱미분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너희가 물리 시간에 또 이런 용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함 dt분의 dv, 이 t 햇은 흐름 방향, 즉 접선 방향에 대한 가속도, 접선 가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v dt분의 dt 햇, 얘는 나중에 선생님이 소개를 하겠지만 표현을 이제 다르게 하면은 n 벡터와 관련된 표현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러한 가속도를 우리 뭐라고 해? 접선 구심 가속도. 그래서 이 가속도 자연좌표계 다른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직선 운동이 아닌 어떤 임의 운동을 할 때는 직선 방향과 그 다음에 또 구심력이 작용하는 그 방향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쪼개지게 될 거다. 그럼 여기 있는 표현이 지금 똑같이 t 햇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n 벡터와 관련된 것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해.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바로 이제 원심력 우리가 유도했던 그런 과정을 여기 대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서는 세타라고 하지는 않았어. 왜냐면은 세타는 이제 정확히 어떤 원동이 되는데, 여기는 세타라고 하자고 요 기호 뭐라고 하지? 푸사이라고 해. 푸사이라고 적어뒀다는 거는 이제 앞에 원동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호를 적은 거야. 자, 그래서 공기 덩이가 델타 푸사이 각도만큼 이동을 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델타 세타일 거고. 이때 델타 푸사이는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는 홀을 보면, 그리고 델타 푸사이는 델타 s 얘네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우리는 요 관계 델타 푸사이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델타 s 요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델타 푸사이는 r분의 델타 s로 표현하면 되겠지. 왜냐면 델타 s는 r 곱하기 델타 푸사이니까.
그리고 여기 삼각형에서 한번 보자. 여기 t고 여기 t 벡터고 그럼 요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굉장히 작아져. 그러면은 이제 거의 호와 근사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델타 t는 델타 푸사이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요 호에서의 델타 푸사이와 다른 이제 물리량 다른 값들의 관계. 그다음에 요 호에서의 델타 푸사이와 다른 것들의 관계를 표현하면은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는 저 큰 호에서, 그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는 작은 호에서. 이해되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현은 t 햇분의 델타 t 햇은 결국 여기 크기가 지금 1이니까 그리고 얘나 즉 같지. 그럼 여기 진하게 칠한 요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자. 그리고 델타 S분의 델타 T 햇 여기서 델타 S를 굉장히 작게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이 기울 접선 방향에 요것만 딱 보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ds분의 dt 햇 이렇게 표현이 되고 ds분의 dt 햇은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결국에 크기는 r분의 1인 값이 나오겠다. 근데 여기 ds분의 dt 햇 얘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t 햇 dt 햇 델타 t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t의 수직으로 맞아. 근데 t의 수직인데 t의 수직인 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가려는 흐름의 오른쪽 방향이 아니면 중심으로 가려는 흐름 방향이 왼쪽 방향이야? 왼쪽이지. 그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정의했어 우리가? 플러스 n 방향으로 정의했지. 그래서 여기 방향은 n 벡터로 플러스 n 벡터로 정의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결국 ds분의 dt 햇이 r분의 1 n 햇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dt분의 dt 햇의 분모 분자에 ds를 곱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ds분의 dt 햇에는 얘를 집어넣고 dt분의 ds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ds분의 dt는 v잖아. 그래서 그 속도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 결국 dt분의 dt 햇은 r분의 v n 벡터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보자. 자, dt분의 dv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가속도에서 이 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dt분의 dt 햇이 어떻게 정의가 됐다고? r분의 v n 햇이 됐다고. 그래서 r분의 1, r분의 v n 햇을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표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 n 벡터로. 알겠나? 그러면 이제 결과를 정리해보자. dt분의 dv 자연좌표계에서의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접선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dt분의 dv 수평 방향 속도 변화.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심력 혹은 구심력의 그 크기에 해당하는 r분의 v 제곱 n 햇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아래 있는 식 체크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세서중하고 갔다 온다. 수평 방향에서 유체에 작용하는 그 힘들을 우리가 전향력 여러 가지 힘들을 알고 있는데 걔를 자연좌표계 상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해. 자, 요게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자연좌표계에서의 가속도고, 그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x, y, z 방향에서 표현했던 어떤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표현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지. 이게 좀 낯설지. 그래서 요 내용을 사실 작년에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유도를 했던 부분인데, 요 수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 요 유도 과정을 다 하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근데 이 각각이 어떤 표현인지는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V는 어떤 힘과 관련된 표현이었어? 저장량. 그렇지. F는 코리올리 파라미터 2오메가 사인 파이였고 이때 이제 V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V라는 그 XYZ 모든 방향에서의 속도, 유체의 속도의 벡터에 K 벡터를 지금 외적한 상황이야. 이 V 벡터에 K 벡터가 외적된 이런 상황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 회전? 회전? 아니야. 회전은 델이라는 연산자가 필요해. 얘는 K야. 어떤 의미로 K를 외적시키려고 했던 걸까? K 벡터를 외적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할 때는 그 크기를 구할 때 사인, 코사인 뭘 선택해? 사인이지. 그러면 이 K 벡터가 이제 V 벡터에 외적이 되었을 때 UVW와 이제 분배 법칙이 이루어지면서 계산을 해본다면 어떤 성분만 0으로 날아가 버릴까? W 방향만 날아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수평 방향 운동이었지. 그래서 이 XYZ 방향의 모든 유체의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V 벡터에 K 벡터를 외적한다라는 것은 이 W 방향에 관련된 지금 방향이 같으니까 사인 0은 0이 되어 버려서 UV 즉 수평 방향에 관련된 전향력만 표현을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알겠나? 그래서 이 표현이 K 벡터는 Z 방향의 단위 벡터야. 그래서 K 외적 V가 그런 표현으로 내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한번 보자. 이 표현은 익숙해. 어떤 표현인지 H만 없다면 압력 경도력을 나타내는 거였지. 근데 여기 H가 붙은 이유는 뭘까? 눈치를 살짝 해보면 연축 방향. H 높은 하이 아니고 우리 지금 어떤 단어를 하고 있댔지? 수평의 호리젠탈. 그래서 이 H의 의미는 수평 방향에서 델 H라는 것이 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요거까지만 쓰는 것을 델 H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Z 방향은 이제 빼고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다? 수평 방향에서의 기압 경도력이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단원의 성격에 맞게 지금 이 표현은 XYZ 좌표계에서 Z 방향의 성분은 고려하지 않는 수평 방향의 가속도만 나타낸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보자. 이 연결 과정이 좀 중요한데 우선 쉬운 거부터 해볼게. 자, 자연좌표계는 아까 T, N, K가 있다고 했고 카테시안 좌표계는 X, Y, G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K와 G는 무시하는 상황이고 T와 N 그리고 X와 Y 둘 다 공통점은 수평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압 경도력,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을 자연좌표계에서 나타낸다면 그냥 X와 Y를 이 T나 N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끝이야.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T 방향, 흐름 방향에서 작용하는 압력 경도력. 그 다음에 그 흐름 방향의 수직한 방향에서 적용되는 압력 경도력으로 나타낸 거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얘야, 얘. 여기서 FV가 아까 2오메가 사인 파이, 2V오메가 사인 파이가 FV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앞에 또 마이너스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자연좌표에서 마이너스가 여전히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첫 번째 북방구인 상황을 생각해볼게. 북방구인 상황에서 F의 값은 양일까 음일까? F의 값은 오른쪽 직각. 음이에요. 아니 요 값 자체 말이야. 양이지. 양이지. 그래. 왜? 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에 플러스 0에서 90 사이가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F가 양의 값이야. 그리고 사실 V도 지금 우리가 이 V는 플러스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어. 유체가 앞으로 가는 걸 생각하지 유체가 뒤로 가는 걸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V도 양수를
고정시켜놓고 가정하면 북반구일 때는 FV라는 값 자체가 양수야. 그리고 요 힘은 지금 전향력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이 어떤 방향을 작용한다고 했지? 오른쪽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FV가 양수라서 마이너스 없이 FV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N 벡터는 플러스일 때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지. 그러면 앞에 뭘 붙여줘야 이 두 개의 좌표가 연결이 돼?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도 만약에 이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60을 하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렇지?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90도까지 갈수록 1까지 가고 마이너스 90까지 갈수록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결국 세타의 남반구 즉 마이너스 세타 값을 집어넣으면 FV는 음의 값이 나오겠다. 근데 남반구는 진행 방향이 어느 t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FV 값이 요 전향력의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될 거야. 근데 FV가 이미 음수야. 그 앞에 뭐가 붙어주는 게 타당하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n이 되고 이 플러스 n은 결국 진행 방향의 왼쪽이라는 방향이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자연좌표계에서 전향력과 압력 경도력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다. 뭐 압력 경도력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 힘이 작용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작년에는 한 답시고 운동방정식을 다 했는데 운동방정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수업 시간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좀 나아가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뭐 그 기조력 부분도 조금 G2에서 다 배웠다 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게다가 너희들 또 수학여행도 가고 뭐 일이 많잖아 올해 작년보다는. 그래서 쌤이 조금 과감하게 생각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주면 좋겠고 혹시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쌤이 아래에 글도 지금 쭉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요 글을 또 한번 보면서 요 관계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t 벡터 요거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n 벡터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줍니다. 자 그럼 요 두 개 한번 연결시켜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과 요것과 지금 같은 거잖아. 그렇지? 같은 시간 좌표계 요거는 이제 대기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는 그냥 자연 좌표계의 일반식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 즉 대기의 어떤 가속도를 요렇게 표현하려고 해. 요렇게. 자 그럼 이제 같은 성분끼리 연결을 지어보자. T 성분은 어떻게 된다? dT분의 dV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N 성분은 어떻게 된다? R분의 V 이꼴 R분의 V 플러스 FB가 이 압력 경도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원심력, 전향력, 압력 경도력 세 힘의 합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평 방향 운동을 이제 해석해보는 기초가 마련된 거라고 보면 돼. 여기가 이제 기초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때 유소 V, 기압 P, 로 유체 밀도 R, 곡률 반경이라고 봐주면 되겠어.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요거 선생님이 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미안해. 여기 R이 양수일 때 혹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R이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R이 양수인 경우에 여기 dT분의 dV 이 유체에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가 R이 V제곱은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R이 플러스일 때는 N 벡터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맞지? N 벡터의 그 값이 R이 플러스일 때 N 벡터가 크기가 양수라는 말은 진행 방향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왼쪽으로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R이 양수일 때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행 방향 왼쪽은 곧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 R이 음수인 상황을 생각해. 여기서 너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 R이라는 것은 요 둘의 거리니까 이게 무조건 플러스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R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 R은 사실 뭐 다 고정이 되어 있다마는 R이 n 벡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른쪽 왼쪽. 원점에서 오른쪽 왼쪽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건 뭐랄까 R의 크기란 말 R의 부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둘 다 존재하고 이 R이 플러스일 때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n 벡터가 플러스 값이라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반시계 방향이고 R이 음수라면 이 곡률 반경이 음수라면 진행 방향의 R이 음수라면 여기 n 벡터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 상황이라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n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 그냥 왼쪽을 플러스라고 정리해서 그러면 맞아. 그래서 이 R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라고. R이 무한되면 어떨까? 여기는 R이 무한되면 어떤 모습이 보이지? 거의 직선. 이 R이 무한대라서 직선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뭐 이런 운동을 할 때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는 뭐 R이 무한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지. 어쨌든 그래. R이 무한대면은 이제 이 구심 가속도가 무한대가 되면은 0이 되어서 거의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선 운동 이전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이때 곡률 반경, 이 곡률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됩니다. 선생님이 곡률 반경의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각각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 어쨌든 그래. R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그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된다. 왜? n 벡터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됐다고 했고 여기서 상층의 바람에 작용하는 힘,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도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합력이 같은 그러한 바람을 우리 뭐라고 했지? 직윤풍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힘, 기압 경도력, 전향력, 구심력 셋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유체 운동을 알아보는 거 뭐라 했지? 경도 요 두 개는 배웠지. 선형풍, 방석풍은 안 배웠지. 네. 그래서 기압 경도력과 구심력, 전향력이 무시될 수 있는 부힘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러한 바람을 우리는 선형풍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그래, 전향력이 무시되는 작은 경우. 어떤 경우? 극지방? 그래, 미규모, 스케일이 작을 때 이런 선형풍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 그리고 기압 경도력이 이제 무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향력과 구심력 두 개를 주로 고려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가능할까?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 기압이 굉장히 일정한 거. 그지. 등압면상에서 어떤 바람 얘기할 때.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기압이 거의 일정한 그런 지역은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아.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주로 발생할 수 있을까? 해야 쪽. 저기 위쪽, 저 위쪽, 상층에 더 위쪽에 말해. 거기서는 기압의 변화가 크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지상에서는 뭐 1,400헥토파스칼부터 1,012, 1,016 갈 수도 있고 막 900m 갈 수도 있고, 즉 위치에 따른 기압 차이가 뭐 한 수십 헥토파스칼 차이가 날 수 있잖아.
근데 저 상층에서는 아까 우리 봤었지 라디오 존대에서도 그 기압이 막 수십 헥토파스칼인 것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상층에서는 이 위치에 따른 헥토파스칼 그 압력의 차이가 그렇게 썩 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층에서의 바람 혹은 기압 변동력이 무시될 수 있는 이상적인 어떤 등압의 상황에서는 이런 관성풍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관성풍은 사실 대기에 적용하기보다는 해양에 적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해수면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흐름이 발생하면 그게 관성류, 즉 자기가 운동하려는 회전 운동을 하려는 그 관성을 가지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 우리 관성류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얘기하다 보면 아마 해의 흐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의 종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참고로 작년에 요거 시험 냈을 때 선생님은 이런 표현 뭐 이뻐서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시험을 냈었는데 물론 올해도 낼지 모르지. 아무튼 참고를 해보고 눈에 익혀두도록 하자. 자, 먼저 직윤풍, 지형류 한번 살펴볼게. 직윤풍, 지형류는 가속도가 매우 작고 마찰력과 구심력이 무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평 압력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떤 순수한 알짜 힘은 0이 될 거야. 그래서 직윤풍이 딱 만들어지면 기압 경도력 전향력 두 힘이 같아서 이 직윤풍도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고 알짜 힘이 0이게 될 거야. 그럼 알짜 힘이 0이게 될 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직윤풍이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진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만들어져서 이렇게 등압선에 나란하게 바람이 부는 걸 우리 직윤풍이라고 하잖아. 그럼 직윤풍, 즉 흐름 방향과 등압선이 똑같다면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이때 S는 이동하는 방향,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T와 S 같은 거라 생각해보자. 자, 그럼 흐름 방향에 대해서 압력의 변화는 어때? 0이지. 그래서 dT분의 dV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가 0인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초록 색깔 T 벡터는 지금 무시해도 되겠다. 대신에 구심 가속도는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이 흐름 방향에 대해서 수직, 즉 흐름 방향 왼쪽인 기압 경도력, 흐름 방향 오른쪽으로 적용하는 북반구에서 전향력, 요 두 개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n 벡터의 성분을 보면은 일단 이 흐름의 곡률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직윤풍의 경우는 등압선이 직선인 상황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R이 무한대라서 이 구심 가속도 얘가 0이 되고, 그래서 FV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표현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봐주세요. 이렇게 지역문 이렇게 이 표현과 이 표현 지금 똑같지? FG는 G균풍은 아니고 G균의라는 의미가 지오몰이었는데 G균풍 치면 G균풍의 그 이름이 영어로 그래 지오스트로픽 윈드거든. 그래서 VG라고 붙여놓은 거야. 알았지? 이게 뭐 중력의 속도 G 그런 거 아니야. 이 VG의 G는 지오스트로픽 윈드, 직윤풍을 나타내는 직윤풍의 풍속을 VG로 표현해놨어.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왜 이렇게 라운드 델타 N 분의 델타 P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직윤풍의 표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같이 볼까? 직윤풍은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전향력과 기압평들의 균형을 이뤘을 때 등고선을 따라 혹은 등압선을 따라 부는 바람을 의미한다. 여기 A 지점에 처음에 멈춰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멈춰 있다면은 FV는 0이니까 전향력이 없어. 하지만 압력 경도력에 의해서 유체의 속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속도가 발생하면 FV가 점점 이제 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향력도 발생하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전향력도 커지면서 이렇게 A, B, C, D 과정으로 쭉 바뀌게 될 거다. 이때 점점 등압선에 평행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기압경도력, 전향력,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지균풍이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R자의 0이라서 T 방향에 대한 즉 델타 S분의 델타 P는 0이 될 거고 이때 R은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VG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지균풍은 저기압의 중심을 왼쪽에 둘 거고 여기 위쪽에 흐름 방향의 왼쪽에 저기압이 있겠지 북반구 기준 흐름 방향 오른쪽에 고기압이 있겠지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식에서는 같은 기압 경도력이라면 저위도로 갈수록 F가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저위도 쪽의 지균풍이 더 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도에 접근하면 F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적도에서는 사실 지균풍이 적용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책에 담겨 있었어요. 자, 그렇게 지균풍을 한번 살펴봤고 지형류 한번 보면 지형류 이렇게 있는데 지형류 해수면의 경사가 발생해.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발생해. 이 수압 경도력이 결국은 유체의 속도를 만들어내고 같은 논리야. 유체의 속도를 만들어내고 그게 전향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행을 이루면서 이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지형류라고 한다. 이때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지형류의 유속 V는 F분의 G, 델타 X분의 델타 H로 표현될 거다. 왜? 여기 델타 P에 로지 델타 H를 마이너스 로지 델타 H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근데 지형류의 유속이 어떻다는 거야? 방향은 마찬가지로 어떨까? 그냥 경사에 그렇지. 기울어진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지. 유속이. 네. 맞나? 여기서 오른쪽 직선 이거에 나라는 거 아이가? 지형도 이쪽이나 그 입체로 그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좀 입체로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는 그렇지.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 이렇게 그러게 될 거다. 이때 지금 여기가 북반구라고 한다면은 이 방향이 이제 수압 경도력이고 이 방향이 전향력이 되면서 이 지형류는 이 뒤쪽으로 이런 방향이 되겠지. 이게 지형류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이 입체적으로 좀 그려주지. 복지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안 그려놨네. 자, 그래서 지형류의 유속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요 수식 이런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요 수식을 꼭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그렇지? 지형류를 그래서 이 수식을 적절히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델타 X분의 델타 P를 로 FV로 표현할 수 있겠다. 지금 여기서 얘를 조금 바꾸면 요 수식 잠시만 P 있네. 요 수식이 우리가 자연차표계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 책에서 마뷸러 방정식을 얘기하는 이 단원에서는 지금 자연차표계가 좀 갑자기 뜬금없이 없더라고. 그래서 마뷸러 방정식에 관한 설명 여기에서는 자연좌표계가 지금 쓰이지 않는 표현되지 않은 거라고 봐주면 되겠어. 어쨌든 위에 있는 식을 이제 다시 뭐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n 방향이 흐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수직인 방향이니까 델타 x를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v가 마이너스 f 로 델타 x분의 델타 p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때 유속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생각할 필요 없겠고 요 수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즉 f 로 분의 1을 1로 옮기면 델타 x분의 델타 p가 f 로 fv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수식이 나온 이유는 너희가 뭐 이해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자. 자, 여기 1,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경계. 이제 첫 번째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봐주면 되겠다. 위에 있나? 밀도가 각각 로 1, 로 2 이렇게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는 해양이 있다고 해보자. 물론 사실 연속적일 거야, 그렇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밀도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로 1, 로 2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요 수식, 즉 경사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이런 표현을 1층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2층 두 번째 이 경계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첫 번째 층 여기 위에와 두 번째 층 여기 아래는 사실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다. 자, 여기 있는 거 볼까? 여기 있는 것은 로 G 델타 X 분의 델타 P로 바뀌었어. 요 수식에서 P는 로 G H 얘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맞나? 델타 P에다가 로 G 델타 H 넣어봐. 그럼 로 사라지잖아. 네. 그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보자. 요 부분을 보는 거야. 요 부분에서 델타 X분의 델타 P 요 부분을 보면 여기 파란색, 빨간색으로 쌤이 구분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표면에서의 기울기에 의한 압력 경도를 이렇게 지금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요 경계면 여기서 기울기에 의한 압력 경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왜냐면 여기 깊이, 요 깊이에서의 어떤 지형률을 생각해 본다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두 개 다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로 1의 FV1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기 밀도 차이가 결국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텐데 그 밀도 차이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된다? 로 2에서 로 1을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왜 로 1에서 로 0 이런 거 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있어. 근데 로 1, 즉 횟수의 밀도, 그 다음에 로 0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대기의 밀도야. 횟수의 밀도와 대기의 밀도는 그 차이가 1000배 정도다.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면 0.1%밖에 안 되니 사실 여기에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경계층에서 나타나는 지형류의 유속이나 이런 관계식을 표현하자면 깊이 있는 곳에서는 표면에서와 아래 있는 경계면에서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겠다. 그리고 이 수식을 이제 요 기울기로 수식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적절히 이항을 하면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될 거다. 즉, 요 델타 X분의 델타 H2 요 기울기 있지? 요 기울기와 그다음 이제 두 횟수의 밀도, 그다음에 이 V2와 V1은 각각 여기서의 유속과 여기서의 유속이거든. 두 지역에서의 지형류 유속, 그다음에 뭐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여기 그 위도를 고려한 이 오메가 사인 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값으로 이 기울기가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마귤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마귤러라는 학자가 이 관계식을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은 한번 유도를 해본 거야. 근데 뭐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G2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해양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마귤러 방정식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이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가지고 좀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마귤러 방정식이 이런 거구나. 식은 좀 지저분하고 실제로 뭐 사실 선생님도 요거랑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자 할 때 이 값들을 어떻게 해야 좀 뭔가 명확할까 고민도 되긴 했었지만 사실 명쾌한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았었거든.
왜 이 식을 써야만 하지? 이 식이 어떤 크게 의미하는 파가 있을까? 선생님 그런 생각이 뭐 사실 들긴 하지만 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의 어떤 직윤풍, 지형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식의 유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너희가 좀 체크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 자, 그래서 막률로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근해 공식 쓰면서 수식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와우, 그치, 좀 뭐 많지? 정독분과 정독분. 요 내용부터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 요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 그래.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지. 흐름이 있어야 또 가속도가 있으면서 또 치고 갈 수 있는데 흐름이 끊기면 가속도가 0이 되면서 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